자,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제가 여기다 이제 별 가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별이죠. 꿈이라는 거. 이제 별을 가진 사람. 근데 이것을 소유의 문제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도 있지만은 소유의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는 아마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네 번째 별에서는 별 가짐이라는 한 부자가 나타나서 이제 왕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부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제 일단 잉글리시로 보면은 rich라는 걸 렉스 왕이란 뜻하고 연결됩니다. 왕이 모든 걸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왕처럼 살고 싶다는 뜻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말 부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는 이제 무엇인가 집안에 재산이나 돈을 쌓아둔 거 이런 뜻이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가멸다라고 하는데요. 가멸다라는 것은 가장자리까지 가득 메웠다 이런 뜻입니다. 철철 넘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집이 있을 때, 창고가 있을 때 그 가장자리까지 가득 메워서 채웠을 때 그것을 이제 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라는 개념은 그릇의 문제이군요. 조그만 조그만 그릇, 욕심이 적은 사람은 뭐 쉽게 부자가 될 테고, 욕심이 큰 사람은 결국 부자가 못 되겠죠. 어쨌든 이 별 가지미는 별을 많이 가질수록 부자가 되는데 실제 그 별 가지미가 별을 갖는 방식은 별을 따오는 방식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별을 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별을 갖는 거를 너무 신기해 해가지고 어린 왕자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거,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보기에 그 설명은 갖는다는 것은 보살핌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너무 멋진 문장이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난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날마다 물을 줘. 소유한다는 거, 갖는다는 거,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아이를 갖는다는 거,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또 화산도 물론 갖고 있죠. 세 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는데 매주 청소를 해주지. 그 내가 갖고 있는 대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를 보살펴야 할 어떤 책무 이것을 내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 맺기의 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맺기의 한 방식이라면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죠. 소유라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지 내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물, 소유의 대상물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 가짐이 사업가의 소유 방식은 혼자 왕 또는 광대 신사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냐면 그들에게는 이런 보살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보살피기 위해서는 길들임이 있어야 되고 이 길들임을 잘 해 나가려면 그들의 어떤 삶을 스스로 떠맡아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길들임과 떠맡음이 빠져버린 그러한 소유는 이제 어린 왕자에게는 그건 잘못된 소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대상을 소유하는 것은 결국 대상을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 집과 관계된 모든 일을 스스로 떠맡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가야 되니까 이웃과의 약속까지도 관계도 잘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약속이 깨진 소유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책임을 떠맡지 않는 통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혼자 왕과 비슷한 것인데요. 흔히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권력, 이것을 악의 원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를 잔뜩 갖고 있는데 이 부가 스스로 그것을 베푸는 방식으로, 보살피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길들이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그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써먹는 방식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악행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자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누구됨, 나다움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가로등 켜는 사람, 노동자에 관한 것인데요. 이 노동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은 처음에 왕자의 눈에는 제대로 된 일꾼인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1분마다 가로등을 끄고 켜는 일을 하는데, 이런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람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직업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 노동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노동자는 끊임없이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쉬고 싶냐면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 힘만 들고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이 일을 복종에 의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자기는 이 자기의 가로등 끄고 켜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아무런 보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는 자기의 그 직업, 자기가 하는 그 일, 그것을 통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보람이 적고 의미가 적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동자는 분명 남에게 보람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의 나다움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의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 그 직업, 그 노동이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의미는 저절로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갖다 붙여주는 것이죠. 자, 붙인다는 말을 잘 살펴보시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켜는 일, 분명히 우리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의미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붙인 의미를 알아보고 또 공감해주고, 그래서 가로등 켜는 일이 우리 삶에, 세상에 아주 이익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줬을 때 그 일 자체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일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또는 그 스스로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따라서 쓸모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라는 말을 이렇게 좀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매겨 놓은 뜻이다. 매겨 놓은 뜻, 매김 뜻. 매겨 놓은 뜻이 없다면은 이런 뜻매김 없이는, 매긴 뜻이 있으려면 누군가 뜻을 매겨야겠죠. 그럼 뜻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사람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하는 일 자체에 아무런 뜻을 매기지 못한다면 거꾸로 그 일로부터, 뜻없는 그 일로부터 나의 나다움을 뜻매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의미로부터 무의미를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아무 뜻이 없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나 또한 아무런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찮은 놈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놈.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나 자신에게 그 일이 너무 소중하고, 또 내가 거기에 붙인 그 뜻이, 내가 매긴 그 뜻이 고귀하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수모를 견디면서까지라도 이제 이런 돈벌이를 한다, 이런 숭고한 의미를 내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다면, 그런 수모를 당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 자체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나다움, 내가 아빠가 된다는 그 일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다움의 핵심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뜻도 없는 어떤 뜻을 매겨놓은 뜻없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기계. 그럼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쓸데없는 짓 때문에 우리는 그 무의미의 고통을 스스로 받게 됩니다. 직업이 이렇게 무의미한 또는 고통만 주는 그런 일이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일만 못한 것이죠. 이렇게 어떤 일이 어떤 직업이 나다움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으려면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어떤 깊은 뜻 이것을 이제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뜻을 갖고 있는 만큼에서 그 직업은 나에게 나의 나다움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죠. 다음에 이제 우리 학자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리학자가 사는 별은 그냥 학자라고 하겠습니다. 지리학자는 뭐 아주 흥미롭게 논의가 된 거지만 학자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는 배우는 놈이란 뜻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배게 해준다. 어떤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언티스트 이런 이제 잉글리시로 봤을 때는 배우는 놈이 아닙니다. 사이언티스트는 속속들이 아는 놈입니다. 안다는 것은 제가 아주 강조했지만 물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그 묻고 난 뒤에는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얻어야 되고 그 대답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이걸 잘 이해해 보신다면은 여기서 이제 왕자가 만난 이 학자는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왕자는 이 학자야말로 진정한 직업인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는 뭔가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 알아낸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그 기대하면서 지리학자에게 묻죠. 여기 이 별에 산과 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외로 그 지리학자가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다시 묻게 되죠. 아니 지리학자께서 이렇게 많이 연구하셨는데 왜 모르시죠? 그러자 그거는 나에게 산과 강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탐험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네. 아니 지리학자가 스스로 그 탐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지리의 학자니까 스스로 지리도도 그리고 우리 김정우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렇게 지도를 직접 그리는 것이 지리학자의 의무가 아닐까요? 지질학자는 가서 깨보는 것이고. 그런데 지리학자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것이 너무 번거롭다고 지금 핑계를 대요. 아니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그에게 다시 얘기하면 돼. 그 증거를 가져왔으니 적어놓고 확실히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때 이제 잉크로 또 확실히 기록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어떤 몫을 그 책상 물림처럼 책상에서 할 수 있는 일로만 한정하고 그 탐험의 일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떠넘기는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학자는 지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지리에 대해서 산과 강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을 남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이런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기이한 어떤 모순을 범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지리학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우리 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물학자가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 가다 보면 꽃 이름 모를 때 많잖아요. 선생님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곡물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전문가 바보라고 흔히 그럽니다. 근데 그분은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책임을 다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리학자는 자기 분야에서조차도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이상한 짓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행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사람 맺기라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좀 썼잖아요. 지식인에 의한 변명, 마르크스주의로 이제 그걸 쓴 것인데,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세상을 소유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지식인은 어떤 지식인이냐면 그냥 지식을 소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줄 아는 사람, 안가주망이죠. 참여하는 작가, 참여하는 지식인, 세상을 변화하는 지식인, 자유에 따르는 그 어떤 책임을 다하는 지식인, 이런 모습을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요 지리학자, 학자는 세상을 바꿀 어떤 행동을 손끝만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6개의 별을 통해서 6개의 직업을 통해서 이제 그 어린 왕자가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어른들에게 느꼈던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어른들은 정말 희한해라는 겁니다. 희한하다는 말은 드물다는 뜻입니다. 희망할 때 희자인데 희자도 드물 희예요. 노신이 이제 쓴 말인데 그 감옥에 있을 때 문틈 사이로 이렇게 비치는 한 줄기 빛이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그 빛이 아주 밝게 빛난 모습을 보고 이것이 희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말한 희망은 깜깜한 그 감옥 속에서 감옥 속으로 비춰드는 한 줄기 빛을 얘기하는 거야. 누군가 가리면 그 빛은 꺼져 버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빛을 발하는 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망자가 발할 망자인데 발하는 것이 희박하다. 발할 게 거의 없다. 이런 뜻으로 또는 아주 신라 같은 바람이란 뜻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희한하다라는 것은 드물고 또 드물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드물다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참 이해하기 힘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말의 뜻은 어른들은 사람 맺기와 관계해서 보자면 길들임이라는 거 관계해서 보자면은 정말 뜻이 없는 일들에 뜻없는 일들에 무의미한 일들에 몰두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직업을 다 검토해 봤는데 공통점이 나왔죠. 희한한 직업들이다. 희한한 직업들엔 크게 2가지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사람 맺기가 빠져 있습니다. 길들임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욕망이 빠져 있습니다. 더불어 살기, 함께 살기, 모여 살기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혼자 사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더불어 살기가 빠져버린 또는 길들임이 빠져버린 세계가 없어져 버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이하게도 사람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세계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나 없는 사람은 자기의 나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 나다움이 바로 모든 뜻매김의 원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뜻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뜻을 매길 수가 없고 뜻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뜻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죠. 물론 이제 외로운 사람은 한편으로는 자기 성찰에 더 간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이 3부까지의 결론은 이렇게 길들임 또는 우정, 앞에서 얘기한 우정, 그리고 사람 맺기 이런 것들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인데 이 세계 구성의 원리로서의 사람 맺기, 우정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나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텍쥐베리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물론 다른 사람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르게 얘기하는 한 사람을 만나볼 것입니다. 자, 3번 이렇게 먼저 좀 더 짧게 줄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4부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